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당신의 그 따뜻한 친절이 상대방의 거짓을 가려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용서할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조각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느낌. 당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고통의 굴레에 갇혀버린 기분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각성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엠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각성의 순간은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엠패스가 자신의 힘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5단계로 나누어 깊이 탐색해 보려 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을 실제 사례들과 칼 융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엠패스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의 무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거나 아무도 입을 열기 전에 방 안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우리에게 엠패스는 단순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섬세한 감수성은 생존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한 축복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랑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의 그늘 아래 어린 시절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하나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한 어린 소녀, 세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세라는 아버지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과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6살이 되자 세라는 아버지의 침묵을 일기예보처럼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했고 억지 미소를 지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말을 꺼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분노와 슬픔에 보이지 않는 파동, 그 감정의 해류를 온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세라는 엠패스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예측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라와 같은 엠패스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사회적 얼굴이 아닙니다.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패인 셈이죠.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발달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엠패스에게 이 가면은 단순한 역할을 넘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고통을 흡수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가면이 어느 순간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유일한 감정적 지지대 역할을 했던 민준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는 어머니의 상담가이자 다이 되어 어머니의 두려움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을 열기 전부터 기분을 감지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역할은 민준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 심지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언제나 어머니의 필요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되었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된 마음.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공유된 인간 경험의 깊은 우물, 집단 무의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엠패스에게 그들의 감수성은 종종 돌보는 이나 치유자와 같은 원형들과 연결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이 채택한 역할들이죠. 하지만 이 고귀한 역할들은 그들을 더대 가둘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엠패스의 능력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자비롭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려주지 않고 앗아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엠패스라면 당신의 감수성은 무작위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이 조건적으로 느껴지는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어쩌면 모두를 함께 묶어두기 위해 갈등을 무마하는 평화 유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세라나 민준처럼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 고통을 흡수하는 감정의 스펀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토록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당신 자신을 지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부모님, 파트너, 혹은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분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꿀꺽 삼켜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미 당신의 엠패스 기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은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언제 그 가면을 쓰고 언제 벗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 즉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엠패스에게 그 그림자는 타인의 감정을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엠패스의 가면은 점점 그들의 진짜 얼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면 아래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끝없이 용서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읽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자기 자신을 읽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다시 성인이 된 세라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모든 친구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들어주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을 때조차 용서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웠던 그 어린 소녀가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 그녀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달려있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엠패스의 덫이며 칼 융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맞서라고 촉구했을 함정입니다. 당신의 감수성, 그토록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분명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그 가면이 당신의 진실이 아닌 하나의 도구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엠패스가 용서를 멈출 때, 그 가면이 깨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진짜 당신이 빛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강점이지만 그것은 생존의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첫걸음입니다. 왜 엠패스는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용서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 변명하고 있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을 삼킨 경험이 있다면 이 질문의 무게를 알 것입니다. 깊은 감수성을 지닌 엠패스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끝없이 용서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치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용서가 사용되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두려움으로 지어진 감옥 말입니다. 30살의 교사 리사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들어주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든든한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 뒤에는 탈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리사는 거짓말과 조종을 일삼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신뢰를 깰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용서했습니다. 그는 단지 상처받았을 뿐이야.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는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아들인 모든 사과는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있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용서를 멈추면 그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온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덫입니다. 그리고 칼 융의 가르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빛을 비춰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 즉 우리가 묻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노, 원망, 또는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울 필요성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엠패스에게 그림자는 종종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배워온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리사와 같은 많은 엠패스는 어릴 적에 분노를 표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갈등이나 버림받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용서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경고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묻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라난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골마가며 용서를 자기 포기의 한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2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마크는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평화 유지자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그는 끼어들어 친절한 말이나 다른 이야기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성인이 된 마크는 이 역할을 친구 관계에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 마크는 별일 아니야 라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은 분명 큰일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놓아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 작아지고 더 화가 나는 것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는 그림자 말이죠. 하지만 마크는 분란을 피하기 위해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유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엠패스가 분별력 없이 용서할 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고통보다 당신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정직함보다 조화를, 자존감보다 관계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끝없는 용서는 그들의 자아감을 침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핵심에 대한 배신 말입니다. 하지만 왜 멈추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엠패스에게 용서는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어린 시절부터 써왔던 가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말이죠. 엠패스에게 그 얼굴은 종종 친절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패턴을 깨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들이 용서를 멈추면 상대방이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경계를 설정하면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린 시절의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둔 이러한 두려움은 엠패스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주는 순환에 가둡니다. 잠시 멈춰 성찰해 봅시다. 당신은 혹시 원해서가 아니라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친구, 당신의 경계를 넘는 가족, 혹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파트너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엠패스의 고투이며 칼 융이 우리에게 맞서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에 더든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용서는 연민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진정한 연민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거나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면, 거짓말, 조종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의 필요는 충족되지 않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함으로 이장한 상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엠패스가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 덫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 속으로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선물이지만
결코 희생양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페스가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각 변동이며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에 생긴 균열입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을 개성화의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데 지친 영혼이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복수나 원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파열입니다. 엠페스가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멈추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시켜온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면뿐만 아니라 엠페스 자신을 위한 가면까지도 말입니다. 35살의 사회복지사 존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그는 수년간 모든 사람의 감정적 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동료들까지 그에게 기대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든 항상 들어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의 깊은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하며 신뢰를 배신한 후 존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단순한 거절은 단지 친구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존은 다른 사람의 혼돈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성한 파열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마침내 보아달라고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전환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 즉 개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 즉 안전하거나 사랑받기 위해 묻어두었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엠페스에게 그림자는 그들의 표현되지 않은 분노, 말하지 않은 경계,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삼켰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존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친구와 경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결사, 용서하는 사람, 항상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지친 자기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칼 융이 어둠을 의식화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갑거나 잔인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죠. 42살의 싱글맘 마리아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상사를 수년간 용서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악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용서할 때마다 그녀는 더 작아지고 자신감은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특히 가혹한 비판을 받은 후 마리아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그에게 맞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성한 파열이었고 그녀의 각성의 불꽃을 지핀 불씨였습니다. 또 다른 모욕을 용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마리아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이 그녀를 향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칼 융이 묘사했듯이 이 파열은 변혁적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엠페스가 감정의 스펀지 역할을 멈추고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감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과 마리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연민의 끝이 아니라 자존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써왔던 가면들, 즉 좋은 친구, 인내심 있는 직원이라는 가면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썼던 가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선함을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그 주문을 깬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쉽지 않습니다. 신성한 파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따릅니다. 엠페스는 종종 걱정합니다. 내가 용서를 멈추면 모든 사람을 잃게 될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그것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웠던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파열에서 당신이 잃는 유일한 것은 환상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던 자신의 버전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먹고 살았던 관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명료함을 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료한 말입니다. 잠시 멈춰 성찰해 봅시다. 당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당신을 지치게 하는 친구,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파트너, 혹은 당신의 경계를 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신성한 파열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간과해 온단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신성한 파열은 거절이 아니라 되찾음입니다. 엠페스가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사랑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며 이와 같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울 때조차도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가면들, 즉 매력, 변명, 약속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명료함이 더 이상 그들의 환상을 지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면들이 마침내 떨어져 나갈 때 당신 주변 사람들과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파열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엠페스의 아니오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 주변의 세상은 변화합니다. 마치 베일이 거치고 가면 뒤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매력, 변명, 거짓 약속들 말입니다. 인간 정신의 대가 칼 융은 이 순간이 개인적인 승리 이상이며 하나의 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엠페스가 경계를 설정할 때 그들은 투사라는 무의식적인 개임의 주문을 깹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던 그 게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가면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가면뿐만 아니라 엠페스 자신의 가면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진실이 거울이 되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힘으로 비추는 순간입니다. 앞서 만났던 싱글맘 마리아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수년간 독설적인 상사의 모욕을 용서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제 그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선 그 단순한 행동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때 매력과 사과 뒤에 숨었던 그녀의 상사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행동을 용서하기를 멈추자 스트레스는 많지만 속은 착한 사람이라는 그의 가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위에서 번성하던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면도 보았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례함 속에서도 미소 짓던 인내심 있는 직원이라는 가면 말입니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두 가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버전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자유를 느꼈습니다. 칼 융의 투사 개념은 이 순간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설명해줍니다. 엠페스는 종종 자신의 선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조종자에게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보거나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상대방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투사가 덫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엠페스를 자신의 필요는 무시한 채 나쁜 행동을 방치하는 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그들이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투사를 멈춥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또는 배신자를 그들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상대방에 가면, 즉 그들의 거짓 페르소나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8살의 예술가 알렉스는 자신의 작품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수년간 용서하며 지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이 친구는 난 그냥 내가 발전하는 걸 돕고 싶을 뿐이야 와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엠페스인 알렉스는 그것이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으며 그 비판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날카로운 말을 들은 후 알렉스는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나에게 상처를 줘. 그리고 난 더 이상 괜찮지 않아. 그 경계 설정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알렉스의 용서에 기댈 수 없게 되자 그의 친구의 도움이 되는 비평가라는 가면은 무너져 내렸고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판은 관심보다는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그 역시 자신의 가면, 즉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칼 융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개성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엠페스가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단지 유해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두었던 환상을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 조종자의 변명, 배신자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은 엠페스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엠페스는 자기 자신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써왔던 가면, 친절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이 무겁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가면이 떨어질 때 종종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의 침묵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죄책감으로 몰아 옛 패턴으로 되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이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의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의 가면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희생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잔인함이 아니라 환상을 깨뜨리는 명료함입니다. 엠페스가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사랑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고갈되기에는 너무나 신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하며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집은 어떤 느낌일까요? 엠페스에게 여정은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가면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재탄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즉 빛과 그림자, 강점과 취약점 등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페스에게 이 재탄생은 급진적인 행위, 즉 자신의 힘을 내어주었던 수년간의 세월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아이, 즉 당신 존재에 빛나고 오염되지 않은 핵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32살의 작가 엠마는 대부분의 삶을 가족을 위한 해결사로 보냈습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부모님의 논쟁을 중재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녀는 이 역할을 관계에 그대로 가져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와 파트너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소진된 느낌을 받은 후 그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와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그 페이지들 속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그녀가 이렇게 썼을 때 찾아왔습니다. 엠마,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너를 침묵시켜서 미안해. 그 자기 용서의 행위는 단지 치유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부활시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을 조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우리가 묻어두는 고통, 즉 그림자 아래에 신성한 아이가 놓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본래의
훼손되지 않은 본질의 원형 말입니다. 엠페스에게 이 신성한 아이는 종종 어린 시절에 추방되어 돌보는 이나 평화 유지자와 같은 역할로 대체됩니다. 이 역할들은 고귀하지만 엠페스를 그들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자기의 부활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하고 작게 머물고 결코 견뎌서는 안 될 것을 용서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할 때 일어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완성이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 개성화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기 용서가 바로 엠페스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러한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본다. 그리고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했던 옛 자아를 놓아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관계들,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버전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우리에게 이 슬픔이 신성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거짓을 태워버리고 진실을 단련하는 연금술의 불입니다. 엠마가 스스로를 용서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보낸 세월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도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당신의 재탄생의 열쇠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가 당신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포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엠페스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들은 신성한 아이, 즉 빛나고 강력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가르치기 전에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여전히 선물이지만 이제는 분별력에 의해 인도되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며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각성의 불길을 통과했고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칼 융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우리에게 엠페스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순환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속으로 돌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감수성의 기원부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신성한 파열에 이르기까지 엠페스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면을 벗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들은 해결사나 용서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주체적인 영혼으로서 일어섭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은 그 어둠과 마주했고 이제 당신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된 또 다른 엠패스와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자신에 대해 포용할 준비가 된 한 가지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각성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이 아닌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부수는 것을 용서하기를 멈추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